1980년대 중국에서의 추상 방문과 이응노의 추상 방문을 비교해주는 연구를 부탁드렸었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하연입니다. 원고를 읽는 방식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반추상이란 사생과 사회가 일치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목화에서 나무나 대나무를 그리는 방식은 결국 반추상의 형식미를 표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먹과 종이라는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추상에 다다랐던 한국의 고암 이응노와 중국의 화가 오관중은 공통적으로 문인화의 개념을 빌어 반추상이라는 용어를 설명했습니다. 이응노는 1955년에 집필하고 56년에 발간한 저서 동양화의 감상과 기법에서 오관중은 1980년부터 잡지 미술에 게재한 일련의 글들을 통해 서양의 추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동양의 전통회와 연결시켜 해석한 것입니다. 마치 쌍둥이처럼 닮은 이응노와 오관중의 논의는 이 둘이 그 유사한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20년이 넘게 차이가 나는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응노는 한국화가 중에서 비교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편에 속하지만 중국과의 연관성 아래에서 분석된 사례는 드뭅니다. 또한 이응노의 1950년대에 대한 논의는 60년대 이후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의 대표 작품인 서체 추상이나 군상 시리즈가 시작한 시기이기에 많은 연구가 누적된 것은 자연스러우나 작품에 대한 이응노의 철학이 이미 도굴 이전에 상당 부분 정립되어 있었기에 이에 대한 논의 또한 충분히 확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간 이응노에 대한 연구는 프랑스 체류 시절 이후에 집중되어 왔고 이는 그의 활동과 작품을 대개 프랑스 미술계와 제불 한인 작가들과의 연관관계에서 파악하는 경향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응노는 프랑스와의 관계만으로만 국한시키기에는 아쉬운 작가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중국분의 문인화를 배웠으며 일본에서 수학했고 전후 한국을 체험한 뒤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이는 그의 작품이 프랑스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나아가 중국이 교차하는 다국적 교류의 장이었음을 나타내며 이에 대한 연구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동시에 시사합니다. 한편 오관중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행해진 적도 해외 연구가 소개된 적도 거의 없습니다. 특히 오관중을 국내 작가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시도는 변모합니다. 중국 추상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진행된 바 있지만 오관중에 대한 부분은 미미하며 중국의 추상을 소개할 뿐 한국과는 전혀 연관되어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연구 현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1950년대 이응노와 1980년대 오관중의 추상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그 의도와 배경을 비교 분석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 미술가의 의론적 주장을 검토한 뒤 50년대 한국과 80년대 중국 미술계의 흐름 속에서 이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들의 주장이 시각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작품 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응노와 오관중의 작업 세계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현대미술의 전통을 바탕으로 추상에 접근하는 방식을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이라는 두 지역의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추상이 어떻게 다르게 수용되었는지를 밝힘으로써 동아시아 현대미술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응노가 반추상과 문인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것은 자신이 직접 집필한 동양화의 감상과 기법이라는 책에서입니다. 그는 반추상을 사생과 사회가 일치된 것이라 먼저 기술하고 이에 대해 사생적인 이념을 약화한 위의 표현이 돼 거기 지적 의도를 암시한 것이라 썼습니다. 즉 이응노가 생각한 반추상이란 눈으로 보고 실제와 똑같이 그리는 사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화가의 의도를 갖고 형상을 적절히 변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응노의 해석은 일찍이 해가 김규징의 문한에서 문인화 전통을 배우며 사회라는 개념을 접한 뒤 도쿄로 건너가 일본의 신라마와 유화를 배우려면서 사생을 익혔던 방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와 사생이라는 개념을 배우던 학습기를 거친 후 1950년대 초반 자신의 화풍을 확립시키는 과정에서 사생을 기본으로 하되 실경을 주관적으로 변형시키는 사회를 접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응노는 그 예로 자신의 작품인 취하와 같이 동시대의 실제 풍경을 그리되 사실적인 표현을 추구하기보다는 감정의 표현과 필목의 운영에 초점을 맞춘 그림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핏 대립적이라 생각되는 사회와 사생이라는 개념을 한 화면에 종합시키면서 서양의 개념인 추상을 도입했습니다. 자신의 새로운 회화를 서구의 것에 비교하며 현대적인 의미를 더 높이고 서구의 개념을 보다 익숙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한 효과를 동시에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이응노의 반추상은 문인화의 사이와 일본화에서 가져온 사생, 서양의 추상까지를 융합하여 탄생시킨 다국적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슷한 논의가 1980년대에 중국에서도 있었는데 주요 논자는 우관중이었습니다. 우관중은 동양화와 서양화에 모두 익숙했고 이응노와 마찬가지로 이론가라기보다는 화가였습니다. 우관중은 미술 잡지 미술에 게재했던 추상미에 관하여 같은 일련의 글들에서 추상을 설명하면서 이를 문인화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는 중국 사람들이 예로부터 구체 대상과의 유사성보다는 작품의 형식미를 더 중요시하였으며 수묵화에서 난이나 대나무를 그리는 방식은 결국 반추상의 형식미를 표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청나라가가 팔대산인을 추상미의 영역을 가장 깊이 연구한 사람으로 묘사하며 그 이유에 대해 팔대산인은 대상의 사실적인 묘사보다 그의 내부의 슬픔과 불안을 필치와 여백의 조화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우관중은 서예 또한 선의 구조적 아름다움에 많이 기대고 있으며 사물의 외형을 상당히 변형시켰는데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추상미술의 기본적인 특징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윈난지방의 대리성분이 중국 공예품의 패턴, 고대 석회 동굴과 태식화 등 역시 중국 전통에 내재한 추상미를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추상이라는 서구의 개념을 끌어올 때 중국의 전통 문화를 적극 활용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응노와 같이 완전 추상과 사실적 구상회화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반추상이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했습니다. 이응노와 우관중을 대표적으로 설정하여 살펴보았지만 추상미술과 문인화를 연관시켜 설명하는 것은 그들이 속한 시대에 빈번히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1950년대 한국의 전통 화가에서는 수묵화의 시대성이 현안 과제로 떠오르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추상미술이 거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원전 장우성은 1955년 2월에 발표한 글에서 현대 서양화가 최고조로 전이인 추상주의로 발전하였으며 비착점이 동양화의 표현적이고 추상적인 정신과 상통한다고 보았습니다. 원포 김기창 또한 추상미술의 성행이 세계적인 풍조에 비해 우리 또한 시대성과 발맞춰 전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영준은 이응노의 독일전을 출품한 작품을 프랑스에 끌어내다 연결시켰습니다. 추상회화의 자의적 형태 변형을 수묵화 속에 내재되어 있던 분방한 필선과 연결했던 이응노의 주장은 이처럼 추상과 전통 수묵화를 연결시키는 화단의 흐름 안에서 형성되었습니다. 1980년대 중국도 마찬가지로 많은 논자들이 우관중과 비슷한 주장을 폈습니다. 예를 들어 치엔진바는 가시적 세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서양화와는 달리 중국 한어 화가의 생각과 감정을 사물을 단순화시킨 형태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기에 추상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시인팅 또한 전통 중국 회화는 자기 표현을 위한 것이며 서양 회화는 사실적인 재현을 위한 것이라 구분하면서 자연의 형태를 변형시킴으로써 화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중국화의 본질과 추상을 연결시켰습니다. 장원자는 중국 수묵화가 종종 대상을 그리지만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닌 주관적, 개인적, 표현적인 표현의 입지를 통해 화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관적으로 형태를 변화시키는 수묵화의 특성을 추상과 동일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1950년대 한국과 1980년대 중국에서 추상미술과 문인화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논의의 뿌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20세기 초에 다다르게 됩니다.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비슷한 논의가 이미 존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929년에 심영섭을 필두로 김영준, 이태중 등 동경 유학파 출신의 서양화와 평론가들이 동양화에서의 사이가 서구 추상과 연계된 것으로 소스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심영섭은 1929년 동아일보에서 서구 현대미술의 자의적 표현이 동양의 사이와 통한다는 주장 말기에 가장 진보한 형태인 칸덴스키의 추상적 구성 방식을 거론했습니다. 비슷한 논의를 뒤로 생략하겠습니다. 1920, 30년대 한국과 중국에서 비슷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일본에서 시작된 논의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1921년에 하시모토 간세스나 세니치로와 같은 화가와 이론가들이 폴 세잔이나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에서 보이는 표현주의적인 특징을 동양적인 표현 원리와 연결하여 해석했습니다. 소노 라이조는 1922년에 출판된 자신의 저서에서 칸딘스키의 회화 이론을 동양화의 기운생동과 연계했습니다. 37년 하세화 서표 역시 그의 저서에서 추상회화와 문인화적 정신성을 연결시켰습니다.
당시 일본의 글을 부지런히 번역하여 소개하던 한국과 중국의 논자들을 통해 일본의 이러한 이론들이 실시간으로 소개되어 비슷한 논의를 전개시켰음을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찍이 추상화와 모니나를 연결시킨 한국과 중국의 논자들은 대개 일본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일례로 앞서 살펴본 신양섭과 김용준, 이태준, 펑스카이 모두 도쿄에서 수학했습니다. 이응로 역시 일본에서 공부하였고 오관중은 직접적인 일본 체류 경험은 없지만 일찍이 항저우미술학교에서 그림을 배울 때 1920년대 일본의 여러 학교를 다니며 교수법을 연구했던 판켄쇼를 사사했습니다. 이는 동북아시아 삼국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이른 시기 연결고리가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잠시 끊긴 시기를 지나 이후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에서 삭힌 문의화와 추상에 대한 논의가 일찍이 한국과 중국의 땅에 뿌려져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각기 적절한 때를 만났을 때 발화했던 것입니다. 많은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이응노와 오관중의 논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차이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각각의 논의가 발현한 시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추상과 전통 회화를 연결하려는 시도는 1920년대 이미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1950년대 중반 이응노를 통해 이어졌고 중국에서는 1980년대의 오관중을 의해 다시 점화되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것인데 이는 한국과 중국의 추상에 관한 논의에 있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1950년대 중반의 한국 미술계에서는 우리 미술을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응노를 비롯하여 박래현, 김기창, 서세욱 등 이 시기의 대표적인 화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화를 현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방법에서는 의견이 갈릴지라도 큰 방향성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번번이 선택한 것은 추상미술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미 소개된 추상미술은 해방 후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양식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한국화를 시대에 맞춰 새롭게 해야 한다는 사명과 해방 후 일본의 색을 제거해야 한다는 숙제까지 갖고 있던 한국 화가들에게 추상은 최적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응노는 추상의 방향으로 작품을 끌고 가며 반추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굳이 반추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형상을 포기하지 않던 동양화의 정통을 지키면서 한국 사회에 지나치게 생경한 형식을 자제하려 했던 의도로 보입니다. 추상을 향한 흐름이 형성되던 1950년대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 추상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마오쩌둥의 통치 기간 동안 추상화는 부르주아의 퇴폐한 미술로 낙인찍혀 제작과 전시는 물론 논의 자체가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을 선포하기 7년 전이었던 1942년 마오쩌둥은 스탈린을 따라 미술을 혁명을 위한 도구라고 정의하며 서구 부르주아 미술에 대항하는 데 적합해야 한다는 것과 인민을 위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서구에서 탄생한 데다 인민이 알아볼 수 없는 형식의 추상미술은 주석의 명령에 따라 마오쩌둥의 통치 기간 동안인 1949년부터 76년까지 중국에서 완전히 추방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1920년대에 있었던 중국에서의 추상에 대한 논의와 제작이 일체 사라진 뒤 마오쩌둥의 사망 이후인 1970년대 말에나 서서히 나타나게 된 이유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적 노선이 일개 미술의 형식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컸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논의의 초점입니다. 이응노가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반추상과 모니나라는 개념을 연결시켰다면 오관중의 글은 추상미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중국 정통문화를 활용한 듯한 논조가 강합니다. 이응노는 추상에 관한 논의가 활발했던 한국의 해방문간에서 새로운 시대적 요청을 간파하고 한국화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사생과 사의를 적절히 조화시키며 자신만의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론적으로 탄탄히 하여 설명하기 위해 가장 현대적인 형태라고 믿어지던 추상이라는 개념에 대입하여 기술하였습니다. 한편 오관중의 글을 쓴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의 포스트마오 공간에서는 추상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976년 9월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문화대혁명을 이끌던 사인관이 처단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통제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문화대혁명 때의 탄압에 대한 트라우마는 컸고 미술계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1982년 덩샤오핑이 예술에 대한 당의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문학가들과 미술가들은 개인의 예술적 관심 방향에 따라 주제와 표현의 방법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추상미술 또한 제작될 명분을 얻었지만 추상미술은 당 지도부에게 여전히 부정적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비교적 개방적인 지도부로 분류되던 저우양조차
추상미술은 인문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부르주아 미술이며 사회주의 중국과는 이념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상적 경향의 작품이 다수 전시되던 1979년 베이징에서의 싱싱화의 전시와 1980년 상하이 차오차오의 단체전은 강제 폐쇄되었습니다. 당의 통제는 지속되었고 모든 판단의 기준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부합 여부였으며 추상미술은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관중이 추상화를 안전히 제작하기 위해서는 추상화의 정당성을 먼저 설득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차이는 두 미술가의 그림에서 나타납니다. 1950년대 중반에 제작된 이은의 작품에는 인물이 자주 등장합니다. 쉬야, 영차, 씨름 등 작품에서와 같이 대개 현실을 사는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해방 후 공간에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었던 이은노는 사생을 중시할 만큼 그들을 직접 보고 관찰하여 자신의 작품을 편입시켰으며 사생만큼 사회 역시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실적인 방법이 아닌 형태의 인위적인 변형을 거쳐 그림을 완성시켰습니다. 반면 1979년부터 80년대 초반 우관중의 작품에는 인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또한 중국의 특수한 역사와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마오쩌둥의 시기에 추상화뿐만 아니라 화조화나 정모라 역시 부르주아의 미술로 치부되어 금기시되었던 기간이 길었고 풍경화는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지역에 한정하는 듯 제약이 따랐습니다. 가장 빈번히 그려졌던 그림이 인모라였는데 이 대상 역시 노동자, 농민, 군인 또는 마오쩌둥과 같은 특정 정치인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우관중은 마오쩌둥의 집권 시기에 예술가로서 부침을 겪었습니다. 그는 1950년부터 53년까지 가르쳤던 베이징 중앙미술학원에서 형식주의자로 동료들의 비판을 받았고 경질되어 칭화대학교로 다시 베이징 예술학원으로 또다시 중앙공예미술학원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1966년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면서는 그림을 그리거나 예술에 관해 글을 쓰는 것을 전면 금지당했고 초기 작품 다수가 파괴되었습니다. 51세였던 1971년에는 공산당에 반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약 3년간 허베이성에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1972년에는 베이징으로 다시 불려와 호텔과 공항에 벽화 장식을 그린 일을 맡았지만 개인의 창의성을 발현하는 것이 아닌 당의 지도에 따른 그림이었습니다. 마오의 시기 동안 이와 같은 탄압을 받았던 우관중은 마오의 사망 이후 비교적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면서 의도적으로 마오의 시대를 지배했던 인물을 배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관중이 주로 그린 것은 풍경화였습니다. 마오쩌둥의 시절 인물화를 그릴 때마다 비판을 받았기에 멀리했던 데다 한직에 머물던 시절에 교회 사생을 자주 다닐 수 있었던 덕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마오 시기의 풍경화와는 전혀 다릅니다. 마오쩌둥의 시기에는 공산당이 대승을 거두었던 지역이나 마오쩌둥의 고향을 그려야 했던 반면 1980년대 우관중은 어딘지 알아볼 수 없는 장소의 건물과 운하를 그렸습니다. 의도적으로 마오쩌둥 시기의 풍경화를 비껴가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관중은 특정 지역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면이 만들어내는 리듬감과 같은 미술의 내적 요소를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집중하고 싶었던 것은 그간 내용에 밀려 폐기되다시피 했던 형식과 그 아름다움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의도는 추상을 옹호하고 통신미를 주장하는 그의 글뿐만 아니라 이처럼 마오쩌둥의 시기와는 전혀 다른 그의 그림에서도 나타납니다. 1950년대 한국과 1980년대 중국에서 이은노와 우관중은 지필목을 다루는 화가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의 역사와 시대의 요구를 따라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두 화가는 공통적으로 추상과 모니나를 연결하는 글을 발표했는데 이는 비교적 생경했던 추상미술을 보다 익숙한 개념을 빌어 소개하고 궁극적으로 자연스럽게 수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세기 초반 추상은 이미 한국과 중국에 모두 소개되었으나 각국에서 추상이 재논이 되는 시기와 양상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1950년대 중반 이응노를 통해 추상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던 반면 중국에서는 사상 통제에 의해 오랫동안 억압되다가 1980년대 우관중에 이르러서야 다시 점화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응노는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 반추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문인화를 언급한 반면 우관중은 추상 자체를 변호하는 데 보다 큰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는 두 나라의 정치 사회적인 상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50년대 중후반 한국은 비교적 정치적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중국은 마오쩌둥 통치하에서 모든 미술이 정치에 봉사해야 했습니다.
추상미술은 특히 서구의 퇴폐적 부르주아 미술로 낙인 찍혀 전면 금지되었고 그 영향으로 오간중은 오랫동안 형식주의자로 비난받았습니다. 79년에 들어서야 그는 조심스럽게 추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글들이 연속적으로 추상을 변호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는 작품 경향에서도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이응헌은 현실의 인물과 삶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던 반면 오간중은 마오시대의 경험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물을 철저히 배제하고 지명을 할 수 없는 풍경을 주로 다뤘습니다.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추상은 새로운 형식이자 국제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을 상징했습니다. 혁신과 자유를 추구하던 미술가들에게 추상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통 의학을 개혁하고자 했던 이응노와 오간중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정치적 조건에 따라 자신의 지향하는 미술 형식을 탐구할 수 있는 여지는 달랐습니다. 비록 추상의 씨앗은 비슷한 시기에 뿌려졌지만 각국의 정치-사회적 기후에 따라 꽃을 피울 수 있는 시기가 달랐던 것입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한국과 중국 미술가를 비교함으로써 양국의 미술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자 노력했습니다. 향후에는 이응노와 오간중을 넘어 한중 미술계 전반에 걸친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비교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